어서 오세요. 오늘도 세상살이에 마음 데이고 오셨군요. 자, 여기 앉으셔서 따뜻한 찻잔부터 쥐어보세요. 손이 따뜻해져야 마음의 빗장도 풀리는 법이니까요. 오늘 당신의 멍든 마음을 달래줄 심리학 한 잔, 정성껏 우려내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나 관계에서나 참 많은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배웁니다. 직장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되거나 내 몫을 해내야 하고, 연인 관계에서도 이제는 마냥 어리숙하게 굴 수 없다는 생각에 갈등이 생기면 나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성찰의 습관을 지니게 되죠. 배려가 몸에 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텁텁함이 남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어라, 대화가 왜 이렇게 끝났지? 내가 이상한가? 내가 너무 예민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한 건가? 하는 어정쩡한 마음의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면 오늘 밤은 그 꼬여버린 마음의 타래를 저와 함께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사실 책이나 뉴스를 통해 들을 때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거칠며 폭력적인 모습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놓고 무례하게 굴었거나 상식 밖의 폭언을 쏟아냈다면 30대의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고 뒤를 돌아서거나 단단한 방어벽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연인이 던진 한마디에 저 말은 좀 이상한데 하는 아주 가벼운 불신이나 서운함이 스치는 정도죠. 하지만 그 조그만 균열을 방치하고 넘어가면 어느 순간 그 틈새로 상대방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거대한 자기 의심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황을 잘못 본 걸까? 정말 내가 너무 깐깐해서 문제인 걸까? 하고 말이죠. 슬프게도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에 아끼고 배려하려는 건강한 자아, 성찰 능력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 착한 마음을 딛고서서 나의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조작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 인간은 결국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낀 직관보다 상대방이 입을 통해 규정해주는 현실을 더 믿게 됩니다. 판단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자존감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피해자는 점점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나를 흔드는 그 상대방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결국에는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인 종속과 노예 같은 상태가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숨막히는 관계 안에서만 역설적인 안전함을 느끼는 잔인한 악순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자존감과 현실 감각을 흔드는 그 대표적인 말버릇과 화법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가슴 한구석이 체한 듯 답답해진다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아차리고 내 방을 정리하면 되니까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취약점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특히 연인들이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다투었거나 서로가 지쳐있던 순간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모호해지고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맥락을 완벽하게 저장하지 못하니까요. 상대방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뇌의 자연스러운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소한 문장들을 던집니다. 그날 내가 먼저 대화하기 싫다고 짜증냈잖아. 내가 먼저 우리 그만하자고 전화 끊었던 거 정말 기억 안 나? 내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장면과는 분명히 다른데도 상대방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정말 그랬나?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기억 왜곡이 심한가? 이 사소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그 관계 속에서 과거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지금 눈앞에 있는 갈등의 책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과거를 조작함으로써 이런 강력한 논리를 세웁니다. 내가 과거에 먼저 원인을 제공했고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은 너한테 있어. 당신은 졸지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근거 없는 죄책감과 책임을 온몸으로 떠안게 됩니다. 과거의 서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관계까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잔인한 패턴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글프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마음을 소모하는 감정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기록입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큰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날이라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최소한 어떤 맥락의 말이 오갔는지 사실 중심으로 아주 덤덤하게 메모장에 적어두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같은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내가 몇 시에 전화를 걸었고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 말했다라는 오직 사실만 남겨두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굳이 지우지 않고 백업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서 목을 죄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훗날 상대가 교묘하게 왜곡된 기억을 방패 삼아 나를 흔들고 가책을 주려고 할 때 아니야, 내 기억이 맞아. 내가 목격한 진실이 확실해라고 내 스스로를 믿어줄 수 있는 나만의 최소한의 기준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기억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출발점이 이상하게 뒤바뀌고 오직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재현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려는 의도된 통제라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화법은 부분적인 거짓말을 진실로 우기는 태도입니다. 이 화법이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100% 순도 높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실의 한 조각, 즉 절반의 진실을 무기로 삼아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일부 사실을 끌어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배열하기 때문에 듣는 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하고 이상한데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몰라 대화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게 되죠. 상대가 말하는 문장 자체에는 틀린 부분이 없는데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명백히 나에게 불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문장 속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맥락과 정보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대화의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방어합니다. 나 이번 주에 딱 한 번 늦었잖아. 왜 이렇게 매사 숨 막히게 굴어? 자,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는 정말 한 번만 늦었을 테니까요. 상대방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달, 지지난달까지의 전체 맥락으로 타임라인을 넓혀보면 어떤가요? 상대는 벌써 5번, 6번이나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긴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전체 타임라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번 주 일주일이라는 사실의 조각만 떼어내어 마치 그것이 관계의 전체 진실인 것처럼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생략된 맥락 속에서 자라납니다. 보내주신 책 속에 담긴 대화를 더 깊고 고요하게 음미해 볼까요? A 피해자, 너 나한테 자주 거짓말하잖아. B 가해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어이없네. 증거를 대봐. A 피해자, 지난주에도 늦게 와놓고
회사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거짓말했잖아. 비가해자 그날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못 믿겠으면 회의 서류나 팀장님 문자 보여줘. 자, 이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가만히 포착해 보세요. 그날 진짜 회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제기했던 A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멍해지죠. 어라? 정말 회의가 있었네? 내가 오해한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가려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회의는 오후 3시에 끝났고 상대방은 밤 7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대화의 핵심은 회의가 끝난 후 남은 4시간 동안 연락도 없이 무엇을 했는가인데 상대는 회의가 있었다는 100%의 사실, 한 조각을 거대한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불성실함과 잠수 행위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억공을 펼치죠. 너 너무 과장해서 사람 몰아붙이는 거 아냐?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나 일하느라 힘들었던 거 안 보여? 결국 큰 용기를 내어 정당한 서운함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어느샌가 고생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의심이나 하는 속 좁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 미안해하며 서 있게 됩니다.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때 그들이 던지는 지엽적인 사실 조각 하나하나에 반박하려고 들면 당신은 지쳐 쓰러집니다. 대화의 감각이 이상하게 텁텁하고 이해화감이 든다면 상대가 쳐놓은 좁은 프레임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와 전체 맥락과 그 행동의 반복성을 통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남겨두고 불리한 맥락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면서 대화의 흐름을 역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말버릇이나 대화 습관이 아닙니다. 나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조작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차갑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 형태는 비정상을 정상이라 우기는 방식, 그리고 예민하다고 나무라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나 무책임한 문제 행동들을 원래 연인 사이엔 다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투덜대며 살아라며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로 위장하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왜 너만 그래? 연인 사이에 이 정도는 진짜 흔한 일이야. 너만 유독 이렇게 모든 일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30대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평균, 보편성 혹은 다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조직에서 튀지 않기 위해 혹은 모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주관을 조금 접어두는 법을 배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누군가 다수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맑은 나침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참아 넘기는 일인데 내가 유난을 떠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검열하고 억누르기 시작하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 날카롭고 무례한 말투로 상처를 주는 것, 은근한 은유로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냐며 본질을 교묘하게 흐립니다. 대화의 중심은 약속을 어기고 무례하게 군 상대방의 행동인데 어느새 초점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을 포용해주지 못하는 당신의 깐깐함과 좁은 속으로 옮겨갑니다. 책임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것이죠. 모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오직 그것에 아파하고 이화감을 느끼는 당신의 지극히 상식적인 감각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 어처구니 없는 책임 전가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천천히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이러한 교묘한 화법들이 일상 속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반복되면 우리는 서서히 영혼의 빛을 잃어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인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력해지며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밤마다 침대에 누워 외롭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30대다운 넓은 마음으로 덮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기대를 요구해서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나? 다들 이렇게 힘들게 참고 버티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까? 하지만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단호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연인 관계든 그 어떤 인간 관계든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은 세상의 통계나 통념, 혹은 잘 알지도 못하는 다수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단하고 잘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면 그것이 기준이고, 당신이 상처받아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숨막히는 가스라이팅 화법에서 빠져나와 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식의 기준을 다시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가만히 아주 깊게 따라 읊조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나는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건 내 권리야. 이 다짐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까다로운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엄한 존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가장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상식인지 세상에 구걸하듯 묻지 마세요. 내 기억을 흔들어 의심하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정상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비겁하게 회피하고 당신이라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통제하려는 장악 의도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화려한 궤변에 내 귀한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화 속에서 매 순간 느꼈던 그 미세한 서운함, 서글픔, 이해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맑은 직관과 감각은 언제나 정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억지 논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문제인 걸까라는 억울하고 무거운 죄책감의 짐들을 이 침대 밑에 툭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매일 정성스레 다듬고 가꾸는 내 손톱처럼 내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도 이제는 무례한 타인의 화법에 상처 입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듬어 안아주세요. 내 책상 위에서 따뜻하게 식어버린 찻잔을 조용히 정리하듯 밤새 나를 괴롭혔던 복잡하고 억울했던 생각들을 차분히 비워내고 오직 당신의 안녕과 평화만을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억은 소중하고 당신이 보고 느낀 감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차는 뜸을 들여야 깊은 맛이 나고 인생은 아픔을 겪어야 깊은 지혜가 남습니다. 오늘 꾸려드린 심리학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밤을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마음이 또 시려울 때 언제든 이곳으로 오세요.